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잔느 규영이 쓴 욥기 강해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욥기서는 모든 논쟁을 넘어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책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욥의 내면에서 시작이 됐고 외면으로 표현되었으며 축복을 통해 높이 들림받았으나 크게 추락하면서 이번에는 그의 외면부터 파괴되었고 내면의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 크나큰 낭망을 겪으며 인간의 본성적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서의 위대한 점은 인간의 내면 상태가 더없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 가운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절망 속에서 희망과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은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과 비판적인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이 책은 2008년에 영화로 제작이 돼서 2009년에 아카데미에 여러 노미네이트에 올랐던 작품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나이가 조금 있는 독일 여자와 그 여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더 리더입니다. 부제로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맹으로 인한 열등감이 강한 이 여인은 책을 읽어달라고 말할 뿐 자신이 문맹인인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가담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수용소의 간수가 돼서 살아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을 재판할 때 그녀와 다른 여러 여자 간수들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다른 간수들은 죄를 부인했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 다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수용소 간수들이 기록했던 잔인한 사건에 대한 문서가 발견됐을 때 궁지에 몰린 무죄를 주장하는 많은 여자 간수들은 이 모든 기록을 한나가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문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한나는 법정에서 자신이 문맹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문맹으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그를 모른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문맥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한나에게 사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글이라고는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그녀가 판사의 요청에 마치 그를 잘 아는 것처럼 능숙하게 사인을 하며 그를 모르는 것을 숨긴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2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문맹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20년의 감옥살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열등감의 수치심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열등감은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나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열등감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시각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 낮은 것을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것은 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학력만큼은 철저하게 숨기거나 반대로 터무니없이 부풀립니다. 반면에 자기의 초등학교 졸업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자신의 학력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학력에 대해 열등감이 없을까요? 학력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독선적인 시각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열등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해악은 매사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큰 해악은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열등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각한 오해를 하고 살게 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의 마음도 힘들게 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열등감의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찾을 정도가 아니어도 기분 장애라든가 또 인격 장애, 그 외에 우울증 같은 일들이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등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열등감은 결코 우리의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과거에서 옵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집안에 손님들이 오면 마루에 나가서 인사할 때 그녀의 인사는 건성으로 받고 2살 터울이 있는 여동생에게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동생과 그를 번갈아 보면서 언니와 동생이 딴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동생과 딴판이란 말은 물론 자신이 못생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동생은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동생에 비해서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동생은 날씬했습니다. 자기는 동생에 비하니 뚱뚱해 보입니다. 이 아가씨는 어른이 돼서도 나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뚱뚱한 몸이 아닙니다. 과거 동생과 비교당하던 그 어린아이의 자아가 그 마음속에 살면서 다 큰 성이 되어도 이러한 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 환경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서 크게 실패하고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는 마치 인류의 종말이 온 기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다툼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늘 배고팠고 군것질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릴 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도시락 반찬도 화려했습니다. 그 친구가 함께 먹자며 반찬통을 내밀었을 때 자기의 반찬통은 부끄러워서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가방도 늘 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누가 쓰던 가방과 교복을 물려받던 자신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아이의 집에 정원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집안에 오디오를 틀 수 있는 전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본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정말 고상하고 근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허탄함을 느꼈습니다. 괜히 친구가 미워졌습니다. 다시는 그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자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산 것이 새 가방입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시간만 되면 가방을 삽니다. 그는 너무도 정원이 있는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원을 소유한 저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광이 되었습니다. 피나게 절약하며 사는 그가,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 그가 오디오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큰 돈을 쓰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새 가방과 정원이 있는 집과 오디오는 그의 기억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의 과거, 없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어린 자아에게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외모 열등감에 빠집니다. 계속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마음속에 잘못된 고장난 장치가 계속 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못나서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냐, 내 집안이 가난해서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이냐, 내가 못 배워서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냐, 작은 일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람의 집안이나 학력을 알 리도 없고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두 개의 현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 현실,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현실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실제적인 현실이 아닌 심리적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잘못 보고 잘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이 많이 언짢고 무엇을 보든지 화가 나고 무엇을 듣든지 오해하게 되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잘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대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아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의 50% 이상은 내가 잘못 듣고 잘못 곡해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 현실만큼 심리적 현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듣는 것마다 반응하고 보는 것마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Q가 있습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감성 지수라고 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감성 지수란 자신의 감정과의 충동을 절제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사회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 EQ, 감성 지수는 반비례합니다. EQ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인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갖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를 헤아리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한가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누구 하나 곱게 봐주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 그것이 사건에 입각한 실제적인 현실이기보다 감정에 입각한 심리적인 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요즘 내 말투가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근데 인간성이 나쁘다라고 말하거나 그 친구는 말만 많지 깊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고장이 나서 입술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에 고장난 감정의 장치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과거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린 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이 치유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한 말들, 친척들이 한 말, 주변 분들이 한 말, 친구들이 한 말, 그런 말들이 내 안에 가득 쌓여서 그것이 내 자아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이었을까? 어릴 때는 판단 능력이 없어서 들은 대로 믿고 따라야 했지만, 성인의 눈으로, 특별히 신앙인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모든 그 이야기와 내 감정은 다 사실이었는가? 그들의 눈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은 깨진 거울도 있고 찌그러진 거울도 있습니다. 더러운 거울도 있습니다. 그런 거울들의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보면 그 거울들은 자기 식대로 나를 예단하고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찌그러뜨리거나 더럽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내가 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두 가지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거울이 있었고 어머니의 거울이 있었고 선생님의 거울이 있었고 친구들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 거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그 거울의 특성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삶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다시 비춰보면서 내 기억의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지만 또 이 부분은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는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깨진 거울로 욥을 비추며 깨진 거울에 비춰진 욥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깨진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 친구들이 찾아와 수많은 자신의 깨진 거울로 욥을 비추고 있을 때 욥이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온전한 거울을 따라 의인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온전한 거울에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신앙 안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다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